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2015년 3월 인도에 있는 한 방송사와 영국에 있는 BBC에서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2012년 인도 델리가 배경인데요.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남성 6명에게 몹쓸 짓을 당한 20대 여성 조티의 실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바탕입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살해당했던 조티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버스 안에서 남성 6명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살해되었다 라는 것이 알려지며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와 그의 변호인이 언론에 나와서 진행한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무케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몹쓸 짓을 당하게 되면 반항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그냥 침묵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그래야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고 풀어줄 거 아니에요. 조티가 저희들과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무케시는 마치 그 피해 여성 조티가 살해당할 만한 짓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은 또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버려진 다이아몬드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지나가던 개가 물어가 버릴 겁니다. 아니, 여성이 밤에 길을 걷고 버스를 타는 행위가 어떻게 버려진 다이아몬드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럼 이 영화 인도의 딸의 배경이 된 조티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피해자의 이름은 널바야인데요. 인도 법상 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녀의 실명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개봉 이후에 가족들은 우리 딸의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딸의 이름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녀의 실명은 조티 싱이에요. 1990년 5월 10일생이고요. 사건 당시에 그녀의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이 가족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인도의 여느 가정이 그러하듯. 사실 그녀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진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 특히 우리 딸 조티만큼은 공부도 하고 또 성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가족이 살던 곳은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발리아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 중 75% 이상은 농업에 종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농산일만으로는 자식들을 풍족히 먹이고 교육시키고, 인도도 교육열이 대단하죠. 이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소득이 부족했어요. 2013년 기준으로 인도 농부의 한 달 평균 임금이 6,500루피, 하나로 약 1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조티가 대학에 입학하던 시점에 맞춰 원래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팔고 수도인 델리로 이사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가족은 도시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뉴델리에 있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그 짐 싣는 일 있죠. 자벽부로 일을 합니다. 당시 그는 2교대로 일을 했는데요.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했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내가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시에 와서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고 그런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조티는 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2년 12월 16일 저녁, 이 22살의 조티와 그녀의 친구 에윈드라는 뉴델리의 사켓이라는 지역에서 영화를 봤어요. 둘이서 함께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친구 에윈드라는 뉴델리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의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둘이 연인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냥 남녀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친하게 지내는. 그리고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다 본 그들은 사켓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릭샤라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런 작은 차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사켓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무니르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에윈드라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티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해요. 그런데 이 무니르카에서 조티 집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릭샤를 잡고 가려고 해도 기사들이 잘 태워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번 거절을 당하고 어떡하지,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버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시간은 9시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릭샤를 잡기 위해서 애를 먹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이 버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델리에 있는 버스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 버스에 안내원 있죠. 안내양 그 모자 쓴 그분이 이렇게 항상 있대요. 그리고 이 델리에 있는 버스는 공공버스와 민간버스가 이제 함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버스는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버스 회사 DTG라는 곳에서 이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민간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감시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을 한 거예요. 일단 승객이나 짐들을 초과해서 싣는 건 기본이었고요. 버스를 불법 개조하는 일도 흔했고 또 문을 열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없는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그 버스의 운행을 맡기기도 했어요. 특히 이 민간버스는 밤에 여성 혼자 타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조티의 친구 에윈드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라 이 조티를 혼자 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바래다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티와 에윈드라가 집으로 가는 릭샤를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 집에 가나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들 앞에 버스 한 대가 섭니다. 이 버스는 썬팅이 되게 진하게 되어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음침한 기분이 들어서 조금 이 버스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버스 문이 딱 열리더니 안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 에윈드라가 자신들의 목적지인 드와르카로 향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내원이 우리 거기로 갑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대요. 에윈드라와 조티는 뭔가 좀 꺼림칙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 릭샤를 잡으려고 30분이 넘게 거리에 있었는데 못 잡았잖아요. 이 버스 아니면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총 6명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를 해줬던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안내를 해줬던 남성은 조금은 앳돼 보이는 모습을 한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조티와 에윈드라는 이 버스에 올라탔고요. 안내원에게 각자 10루피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남성이, 이 안내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버스 표도 주더래요. 그래서 에윈드라와 조티는 이 표를 받고서 그래도 이 버스가 맞나 보다 표까지 있는 걸 보니 조금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에윈드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버스가 원래 약속했던 드와르카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기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버스가 왜 드와르카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냐?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따져 물어요. 그제서야 버스 기사와 그곳의 승객들은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갑자기 조티와 에윈드라에게 다가와서 아니 젊은 남녀가 말이야 지금 밤에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일찍 집에 안 들어가? 이런 조롱 섞인 말투로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에윈드라는 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버스 세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내릴 거니까 당장 세워요. 하지만 이들의 실랑이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이 승객들 버스에 있던 그 남성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에윈드라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버스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버스의 운전자와 승객들은 강도 일당이었어요. 당시 이 버스는 한 민간 버스 회사의 소유였는데요. 이 운전자는 낮에는 이 버스를 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태워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이 버스를 몰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만났던 친구들이 바로 아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었어요. 이들은 함께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하면서 잔뜩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꾸며요. 야, 우리 버스도 있는데 이 밤에 델리에서 재밌는 거 할 만한 거 없나? 우리 일단 버스 타고 한번 나가보자. 조티와 에윈드라를 만나기 몇 시간 전
그들은 승객으로 35살의 라마라는 남성을 태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일당들 중 가장 나이가 젊었던 그 남성이 안내원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목적지인 네루플레이스까지 간다라고 거짓으로 말한 뒤 이 승객을 버스에 태웁니다. 얼마 뒤 라마는 이 일당들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했고 휴대전화와 현금 1,500루피, 하나로 한 24,000원 정도의 금액을 갈취당합니다. 그리고 인근 도로에 버려졌어요. 다행히 피해자인 라마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버스를 탔는데 그 녀석들이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이 아니라 순 강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그 버스 어디서 타고 오셨나요? 거기서 타고 왔으면 보자.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닌데. 일단 그럼 탔던 지역 거기로 가서 거기 있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때 경찰이 이 버스의 행방을 추적하고 이 강도 일당을 체포했다면 이 뒤에 이 버스가 조티와 에윈드라를 태울 일이 없었겠죠. 이후 유유히 도망간 이 버스 강도 일당은 델리 인근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9시 반쯤 된 이 늦은 저녁 시간 젊은 남녀 커플로 보이는 승객을 태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버스 안에서 에윈드라는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 5명에게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폭행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고 이윽고 에윈드라는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다음 운전자를 제외한 이 남성 5명은 버스 뒤쪽으로 조티를 끌고 갑니다. 이 남성들은 어린 여성 조티에게도 매우 큰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폭행을 시작했고요. 몹쓸 짓을 합니다. 처음에 조티는 매우 격렬히 저항합니다. 가해자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들과 싸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2살 여성 혼자 이 남성 5명이나 되는 남성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녀의 장기 내부는 상당히 심하게 훼손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 상황을 설명한 에윈드라는 이 남성들이 조티에게 한 짓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40분간 이들의 가혹행위는 계속되었고 얼마 뒤 이들은 조티와 에윈드라를 한 도로에 버리고 도주해버립니다. 당시 이들의 옷은 모두 찢겨 있었고요. 특히 조티는 온몸에 피가 범벅된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에윈드라 또한 제정신은 아니었어요. 매우 혼미한 정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친구 조티의 상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어떻게든 구조를 요청해야 돼.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면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버려진 곳은 매우 한적한 도로였지만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대요. 하지만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자신들을 위해서 멈춰주는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차들은 분명히 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도만 천천히 멈추면서 구경만 할 뿐 바로 지나쳐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5대 정도의 차를 보낸 뒤 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에윈드라는 겨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약 20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윈드라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그 수만 점점 늘어났지 정작 우리를 도와주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서 왔냐, 어떻게 된 거냐, 몇 살이냐, 둘의 관계가 조티와 에윈드라의 관계가 뭐냐 이런 질문만 할 뿐 빨리 조티를 병원으로 옮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윈드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은 마치 우리를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듯 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조티를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것만 조사하기 바빴다고 해요.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조티를 사프달정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앰뷸런스도 없었어요. 당시 조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의 장기가 그리고 에윈드라 또한 정신이 있었지만 이건 정말 필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의 부상 수준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응급 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요.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할 때 앰뷸런스가 아닌 경찰의 밴에 경찰들과 함께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상황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뼈 하나만 부러져도 앰뷸런스에 실려서 정말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경찰들과 함께 벤에 앉아서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이들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응급실로 바로 옮겨지지 못하고 2시간이 넘게 병원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조티의 상황은 에윈드라보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에는 알 수 없는 부상들로 가득했고요. 특히 그녀의 장기는 나중에 조티의 엄마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은 그들에게 먹힌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로 조티의 상태가 매우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일부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일당들이 타고 갔던 버스가 CCTV에 찍히면서 이 버스가 한 사립학교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 또 버스 회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운전기사 람신을 먼저 체포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들에게서 훔친 휴대폰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가해자 1명을 체포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6명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버스 운전기사는 30살의 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무케쉬 신 26살이에요. 그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 비네이 샬마는 20살이었고요. 그는 체육관에서 일하는 보조 광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완 굽타 그는 19살이었고요.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용의자는 악쉐이 타커라고 28살입니다. 그는 델리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상태였고요. 그는 결혼도 했고 심지어 아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17세의 모하마드 아프로. 그는 유일한 미성년자였습니다. 바로 이 미성년자였던 이 녀석이 안내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승객들에게 돈을 받고 표까지 줬던 그런 범행을 저질렀어요. 경찰은 버스 안에서 피가 잔뜩 묻어있는 큰 쇠막대기 2개를 회수했습니다. 이 의료진들은 아마도 이 쇠막대기를 이용해서 조티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용의자들이 체포되는 와중에 만신창이가 된 조티는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2012년 12월 19일 이날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조티는 5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남아있는 대장의 대부분을 제거해야 했고요. 고작 5%만이 그녀의 몸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그녀의 치료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어요. 인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바로 이 조티의 사건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사소한 범죄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이례적인 대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조티는 중간중간 의식을 찾기도 했는데요. 말은 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쪽지를 써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쪽지 내용에는 엄마, 나는 살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12월 26일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인도 정부는 조티의 추가 치료를 위해 그녀를 싱가포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병원은 마운트 엘리자베스라는 병원인데요. 장기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녀의 이제 장기 손상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녀에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싱가포르 이송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일부 의사들은 아니 싱가포르로 간다고 해서 바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뭐 몇 주, 몇 달, 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급하게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2월 27일 그녀의 이송을 논의한 지 단 하루 만에 조티는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조티는 의료진과 함께 6시간가량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내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12월 29일 사건 발생 23일 만에 조티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에 여론은 더욱 나빠졌어요. 조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시위는 사건 발생 5일째인 2012년 10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조티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한 명씩 두 명씩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뉴델리는 인도에서도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 20분마다 한 명씩 몹쓸 짓을 당하고 있고요. 이 행위로 인한 신고는 평균 18시간마다 한 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수사나 처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2012년 델리에서 제기된 706건의 사건 중 단 한 건만이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또 경찰 조사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는 통계도 있는데요. 2012년 12월 16일에서 1월 4일 사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501건의 스토킹 신고와 64건의 몹쓸 짓을 당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델리 경찰서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중에서 단 4건만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으니 이런 범죄들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티의 사망 이후 이 시위는 점점 커졌습니다. 인도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요. 많은 애도자들이 촛불을 들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또 일부는 입에 검은 천을 붙이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또 이때는 연말, 또 연초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도 군대와 델리의 일부 클럽, 호텔에서는 이런 파티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시위는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특히 남아시아국 전역으로 촉발되는데요.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그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조티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이제 여성들의 인권, 탄압,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의 재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도에는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 동안 구금을 하고 사회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당 중 한 명인 무하마드, 당시 안내원 역할을 했었죠. 그는 3년만 구금된 뒤 석방됩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가 17세 6개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부족해서 성년으로 처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나이를 증명해줄 유일했던 문서가 바로 그가 중퇴한 고등학교의 기록이었는데요. 그 기록만으로 봤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 6개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 그가 이 나이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니 너는 아마 18세가 넘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하마드에게 뼈를 검사해서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해요. 또 거부하면 또 안 받을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그는 청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채로 3년만 구금 생활을 한 뒤 출소되었어요. 나머지 5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치소에서 원래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 있죠. 그 사람들도 워낙 이 조티 사건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은 구치소, 같은 방으로 들어오자 그들을 매우 비난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어요. 용의자 중 한 명인 램싱은 운전자죠. 그는 어느 날 새벽 5시 45분경에 다른 수감자 3명과 함께 쓰는 방에서 인공호흡기를 목에 매단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구치소에서는 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고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의 수감자가 함께 있는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쉬웠을까? 그래서 혹시나 타살을 당한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가해자 4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수감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무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는 없죠. 박수를 치려면 2손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착하고 멀쩡한 여자는 밤 9시에 그렇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몹쓸 짓 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더 몸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자들은 그냥 집안일이나 하지. 밤에 야한 옷 입고 돌아다니고 바에 가서 술 마시고 그게 여자입니까?
인도에서 한 20% 정도만 정말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버스에서 저지른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인도 국민들, 뭐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인 본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 조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인터뷰를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돌려봤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여기 이마에서 들리는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이고 좀 분노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조티 사건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정작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인 조티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마노하르 또한 어이없는 인터뷰를 하는데요. 남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디 밤에 결혼도 안 한 것들이 거리에 나가 있었냐? 이 폭행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멋있는 여성들이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건 바로 피해자 조티가 존경받지 못할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데요. 문제는 같이 있던 친구, 그 남성 친구 에윈드라에게 있다는 거죠. 남자 주제에 여성을 보호할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그게 무슨 남자라고 할 수 있냐. 조티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바로 가해자들이 아니라 그 같이 있던 남자 친구 에윈드라에게 있다는 거죠. 2013년 9월 1일 델리의 패스트트랙 법원에서 4명의 이 피고인들에게 강간, 살인,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이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에게 사형까지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티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한 사형 선고는 없었대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 조티 사건 이후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사법부에서 빨리 법안을 마련해서 조티 사건 때부터 가해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이들이 어떠한 꼼수를 써서 빠져나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후 3년 동안 이 사형수 4명은 번갈아 가면서 항소를 진행합니다. 고의적으로 사형 집행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소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한 명씩 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7년 5월 5일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사형은 합당하다며 그들의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5시 반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조티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마련했는데요. 여성들의 성적 학대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그런 헬프라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 아직 진행되지 않고 계류 중인 사건들을 모두 재검토해서 신속히 처리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여성 관광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영국 외무부에서는 여성 혼자 인도 여행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제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영국 외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도는 위험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도 인도 여행을 많이 가죠. 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혼자 가는 경우를 봤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종종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행 가는 것이 나쁘다. 뭐 인도는 무조건 위험해. 가지 말아야 하는 국가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인도라는 나라가 이런 범죄가 있었고 또 그런 배경에는 뭐 카스트 제도라든지 또 여성들을 조금 하찮게 천하게 여겼던 그런 과거에 버리지 못했던 문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자신들의 신변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도에서 발생한 조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